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또 정보들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네, 좀 네.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 우리 어떤 소식도 있었을까요? 예, 지난주에 그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장중에 237.45달러, 237.5달러를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3조 5,800만 800만 조 달러, 8조 달러. 발음이 잘 안 될 예. 정도로 큰 네, 금액이어서요. 엄청난 달러고 연초 대비해서 22.62%나 올랐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 뭐 너무 많이 급성장해서 이렇게 하지만 애플은 서서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요. 사실 팀 쿡이 나름 잘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아이폰이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17 에어가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25% 가까이 1년간 성장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아이폰이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빅테크 쪽에 가는 고점 부담감이 있음에도 애플이 그 부분을 완전 뛰어넘는 새로운 국면이 들어섰네요. 애플은 완성도 쪽에서 되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 쪽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되게 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습게 좀 얘기하거든요. 그쵸. AI 쪽에서 이게 뭐야, 이게 AI 맞아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맞아요. 정도로 막 그런데 어쨌든 오픈 AI랑 유사한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것들을 내놓게 시리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기대감이 좀 크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애플이 내놓는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신뢰도가 있어요. 제품 신뢰도는 확실히 있어서 아이덴티티도 너무 확실하고 그런 거는 진짜 잡스가 잘 딱 네네네. 만들어주고 갔던 그런 어쨌든 거긴 모건 하죠. 스탠리가 오버웨이트 평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웨드부시가 이제 아웃퍼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해놓고 있는 것 같고 애플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군을 많이 확장하지 않으면서 그 제품군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좀 달릴 거라고 보세요? 계속? 그럼요. 저는 이제 이제 시작. 빅테크 쪽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게 우상향인 것 같아요. 오늘 한 종목씩 사실 이제 브리핑 해주시기로 오늘 했는데 말고 내일, 오늘 아닌가요? 네,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말고 이제 내일은 바쁜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한 종목씩 알겠습니다. 좀 이제 준비는 했는데요. 네. 모레부터 좀 바쁘시니까 네. 모레부터 한 종목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블랙락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예.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정말.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네, 벤츠 정말 좋은 엄청난 기업이고 기업이라고. 네, 이 기업이 정말 무서운 기업이고 팔란티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팔란티어 정말 네. 좋은 기업이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많이 뛰었더라고요. 이게 숨어져 있는 기업이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빅3만 빅7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매그니피션트 7만 많이 보시는데 그 외에도 많이 숨겨져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고 미국에는 상향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지금은 이제 AI 쪽이 많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인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소개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엔비디아 올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요, 팔란티어는? 올해 거의 300% 가까이.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엔비디아가 200% 가까이 더 뛰었는데 올랐는데요. 300% 뛰었는데 저는 더 뛸 거라고 봅니다. 더 가실 거라고 네, 보세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제가 볼 땐 트럼프 효과. 그 AI 비서 얘기 나오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특혜줍니다. 사실은 재집권할 경우에 트럼프 특혜주고요. 연관이 있나요? 네네. 왜냐면 이게 공동 창립자죠. 팔란티의 공동 창립자 피터 시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에 큰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도 뭐 뒤에서 마크 역할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트럼프는 꼭 은혜를 갚습니다. 꼭 은혜를 갚고 이번에도 보면 안 봅니다. 그런 걸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한 말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건 잠깐 빗나갔는데 트럼프한테 막 이렇게 막 대적을 해요. 보면 뭐 캐나다 수상도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더니 뭐 우리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틀 만에 꼬리를 바짝 내면서 하겠다 하고 뭐 멕시코도 뭐 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아닙니다. TSMC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들 바로 맞아, 꼬리를 내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으면 트럼프에 지금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를 맺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예, 친구를 줄을 맺고, 서시오. 친구를 맺고 아니면 한쪽 팔을 내놓고 뭘 얻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사일록 전술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트럼프는 꼭 정말 거래의 기술을 책을 쓸 정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거래를 정말 잘하는 본인이 쓴 장사꾼입니다. 책을 한번 한번 읽어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대응이 없어서 네, 아무 대응이 제가 없어서 웃으면서 큰일입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큰일입니다. 아무 대응이 없으셔가지고 팔란티어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I 열풍의 수혜주라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 수혜주고요. 이렇게 AI 열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283% 뛰었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AI 기업으로 하는데 저는 군대하고 정부기관이 정부가 그런 게 그 전문 어떤 주문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AI 열풍이 아니고 이런 게 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45% 급등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이제 주문이 더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 어쨌든 이런 분야에 국방비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에도 많이 요구할 거고 우방국에도 많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쪽에서도 많이 할 거고요. 요 빅테크 쪽에 많은 군사비를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팔란티어가 역할이 많이 클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할 건데 더 많이 하게 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고점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하긴 뉴욕 증시가 네. 뭐 신고가 랠리인데요. 신고가 랠리입니다. 네. 지금 뭐 지난주에도 신고가 아닙니까? 전 너무 이러다가 다 국내 시장 떠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장이 자꾸 떠나는 게 문제라고. 그쪽으로 미국 쪽으로. 네네. 왜냐하면 옮기거나. 우리 인력들이 자꾸 떠나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정작 맞아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작 있어야 될 기반 시설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기업 그 글로벌 신용 평가하는 S&P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전반적으로 낮췄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마저도 좀 안 좋게 내다보는 그러니까 제조 것 같아요. 시설 중에 첨단 제조 시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 기업 낮춘 기업들이 네네네네. 말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런 네네. 지금 그런 중요한 맞습니다.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안 좋구나 경기가 진짜 네네네네.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조금 암울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기차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력 시설들이 사실은 미국에 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공장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현기차도 미국 가 있죠. 삼성전자도 미국 가 있죠. 그리고 현기차의 일부는 또 베이징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이 상당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맞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기술 유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인재 유출도 네, 생길 네.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기술 유출은 가 있는 거고요. 네. 인재들이 외국에서 있는 거고 우리나라 주력 인재들이 외국 나갈 수도 있는 외국 거죠. 나가는 네, 수 네. 있죠. 현지에서 뽑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매번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마존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존이 되면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 유통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아마존에 유통하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실 때 관련을 만약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시면 유통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가 되시면 유통 주식을 사세요. 그때는 그 이런 데 관련된 제조업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런 거가 되면 우리나라 뭐 제조 관련된 걸 막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미국은 유통이 1년치를 계약을 해서 그런 걸 계약을 해서 유통을 다 계약을 해서 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 떨이로 파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통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뭐 시어스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메이시나 이런 백화점들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울렛이나 그러니까 요런 쪽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쪽의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관련된 주식들이. 그러니까 요런 쪽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쪽 주식이 이제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쪽에 뭐 매출이 우리 쪽의 매출이 어디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주식 전문가들 분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없어요. 예. 전혀 관계 없어요. 한국하고 달라요. 다른데 전혀 다릅니다. 유통 쪽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는 다 그쪽 매출이 올라가는 제조사 말고 그죠? 네네네. 네. 유통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쪽 매출이 거의 그 이제 한 20% 정도 가량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전 세계 10억 개 이상 제품을 팔았습니다. 아마존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10억 개 이상 팔았고 124억 달러 매출액 15조 거의 16조 정도 팔았고요. 거의 9.6%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기간 동안. 기간에만요? 네네. 야, 역시 소비의 나라. 네, 근데 저도 뭐 전 일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샀으니까. 네, 저도 그죠? 일조했고요.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자 사이버인데 사이버 위크라고 합니다. 요 기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매출은 온라인 사이버 전체 매출은 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조 10억 원. 야, 예. 진짜 많이 팔았네요. 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산 거잖아요. 미국 네, 네, 내에서만 네, 산 게 네. 아니라. 네.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이제 코스알 X라고 스킨케어 제품이고. 그거 국내 제품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 근데 음. 왜 화장품주도 안 움직였지? 제조사 보지 말라 그랬죠. 제사 보지 마십시오. 네. 그게 다 연관이 네, 되네요. 연관이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저희 그러면은 차태원 회장님 이야기 해볼까요? 최태원 본사님? 회장에 얘기하기 대해서 전에? 이게 네. 뭐 모르겠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아부를 했네요. 아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젠스낭이라 한국의 젠스낭. 한국. 근데 오늘 왜 이래 주가는 한국의 젠스낙이라고. 와. 네. 한국의 젠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늘을 벗어나 AI 시대 핵심 반도체 공급체.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뭔가 SK가 선택을 할 때 사실 SK는 통신사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버님 선대 때 011 선택을 하면서 이제 선대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그룹에서 맞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그룹에서 이제 통신사 그룹으로 거듭났는데 여기서 이제 이 통신사 그룹에서 이제 하이닉스라는 그룹을 선택을 이제 최태원이 그게 잘했다. 진짜 저는 궁금한 신의 게 한 수였다는 언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하이닉스는 인수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하이닉스는 인수를 하게 된. 원래 이제 하이닉스는 현대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머, 팔리면서 이제 이게 SK 이름이 SK가 붙어진 거구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뭐 야, 아무도 안 알리고 덩어리가 크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샀구나. 사게 된 거죠. 근데 잘 인수를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글로벌 록스타라고 근데 경쟁력은 사실 HBM 쪽으로는 네, 네. 압도적이니까 네,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못 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네, 네. 그래서 뭐 과하다면 과하지만 그래도 네, 뭐 그 2012년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현대전자가 이제 1919년에 LG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현대전자 잘 모르시죠? 현대 입장에서는 되게 아깝겠다. 그죠? 아니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디램 때 현대전자가 현대 잘 모르시죠? 걸리버라는
들어봤는데 걸리버럴 그거 뭐지? 핸드폰 핸드폰 기억나요. 네네. 네. 제 그것도 나름 또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기억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D램이 폭등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폭락하면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는데 아무도 안 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전자에서 다들 가면 막 다 나오려고 그랬었죠. 엑소시스트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거를 SK가 과감하게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R&D를 통하면서 이제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이제 외면할 때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CEO라면 정말로 어떤 이런 것들을 대주주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젠슨왕도 사실은 뭐 뛰어난 분 창업자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뭐 표현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젠슨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인수라는 게 진짜 히든 카드인 것 같아요. 네, 기업한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여러 기업 다루면서 항상 네, 네, 네. 얘기했었잖아요. 선택의 길목에서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인수를 네. 하느냐 안 멜라녹스도 하느냐. 뭐 잘 인수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뭐 인스타 인수했던 맞습니다. 부분들 네. 메타가 그런 것들 블룸버그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어쨌든 SK텔레콤을 계속 갖고 있었어도 뭐 망하진 않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있을까? 밸류가 예, 있을까? 지금 성장성이 네.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한계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한계 사실은. 산업이고. 한계 산업이고 뭐 계속 이게 요만한 후발주자들이 파이에서 점유율 나눠 먹기 뭐 맞습니다. 이런 지금, 것들이라면 지금 계속 OTT 산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SK텔레콤도 지금 뭐 한계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게 가능될까? 그걸 책태현 회장님이 결정을 딱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면 그쵸. 아버님이 아니죠. 최태원 회장. 최정은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인수한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HBM을 선택한 거죠. HBM으로 가야겠다. 맞아 그 선택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HBM을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고부가 같이 SK의 일가들을 설득해서 여기 투자하겠다라고 한 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일가 분들을 설득을 하지 않으면 투자가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요 얘기를 잠깐 얘기하실 수가 머스크하고 베이조스하고 공개 설전을 잠깐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X에 머스크가 베이조스가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조스가 사실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베이조스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했는데요. 네. 사실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제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머스크가 좀 미안했던지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닌 걸로 떠났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야, 돈 많은 사람들도 똑같구나 사는 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얼마나 임기응변이 중요한데요. 네. 살면서. 네. 똑같구나. 둘이 싸우는 것도 똑같고. 돈이 수백억 수조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 나오네요. 트럼프 질 테니 테슬라 주식 팔라더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 네. 네, 라이벌이구나 둘이서. 네, 둘이 엄청 세계 1, 2면 뭐 합니까? 노는 건 똑같네. 네, 노는 건 싸우고 노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이조스도 미국 분이세요? 나이가 좀 되게 많으시네요. 네. 지금 얼굴 처음 뵌 것 같아요. 예, 이혼하고 뭐 이분도 난리 아닙니다. 그렇구나. 진짜 웃기네요. 그래서 또 추가로 우리 오늘 하신 얘기 있나요? 그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희 시간이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 인전 유해했잖아요. 결국에 그게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요거 안 그래도 준비했어요. 네네. 제가 놓칠 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2년 유예 동의해서 이 아나운서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강력하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막 계속 좀 풀어갔었던 부분이죠. 일단 청년층 투자자 반발의 과세를 번복을 했고 사실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었던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지만 조금 네네. 안 좋아졌었던 그래서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사실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그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딱 나서면서 또 표심을 많이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요번 기회에 확인했어요. 국민청원도 너무나 빠르게 5만 명이 모집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기사상으로는 동아일보 기사상으로는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비율은 40대였습니다. 40대에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한대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지금 세대에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어린 그런 층보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회생활 좀 하시는 분들께서 좀 빨리 선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종 유예가 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또 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안쪽에 내부적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급선회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부와 여당은 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청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청년 투자자 그러니까 청년의 표심을 사는 데는 이용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만 더 가상자산 시장을 뜯어보면은 청년 이용자도 많지만 그냥 40대에서 50대까지 이용자분들도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관련한 법이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이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커뮤니티 상으로는. 왜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법적인 발의를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어떤 깃대를 올려줬다고 해야 되나? 그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에 관해서 약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나. 약간 그래도 우리가 신중하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전체적인 뭐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에 이제 속해 있는 자산이구나.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로 투자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이번에 나서서 많이 해주셨어요. 시위도 해주시고 청원도 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댓글에도 국민청원 주소 막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뉴스들 보자면 지금 리플이 엄청 올라서 시가총액 3위가 됐거든요. 너무 올랐더라고요. 네, 너무 올라서 네, 국민 이제 한국인 주도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제가 맨날 우리가 리플 코인 이야기하면서 한국인 투자자들 진짜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인 투자자 비율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 투자자들 리플을 올렸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글로벌 시장 자체 안에서. 그래서 빗썸의 같은 기간 거래 대금이 12억 달러까지 집계를 됐고 업비트 24시간 동안 리플의 거래 대금이 38억 달러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국내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리플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대금의 30% 이상이 리플 쪽으로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리플이 왜 오르게 됐는지 이따 제가 잠시 뒤에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35분에 끝내야 돼가지고. 아니 더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월 달만 9조 순 유입이 됐고 여기 보면 이제 이더리움 쪽에 ETF 유입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유입을 뛰어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금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인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역대 최소치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잔액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잔액이 최소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비트코인 내다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거래소 잔액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믿음이 아직까지는 좀 굳건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 리플이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근데 리플이 지금 상승하는 건 ETF 출시에 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사실 리플보다는 솔라나가 조금 더 먼저 ETF가 출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ETF 출시 기대감만으로 리플이 올랐느냐라고 하기엔 우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일은 오는 4일로 고려되고 있어서 실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리플이 뉴욕 금융시장에서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RLUSD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잖아요. 미 달러 기준으로 해서 1달러당 1테더를 주면서 이게 송금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화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래소와 거래소 간으로 옮길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내에 있는 통화예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리플이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테더도 그대로 존재를 하겠고 리플도 존재를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테더 이야기하면서 뭐 마약 자금 뭐 그렇게도 쓰인다, 그 정도로 이제 활발히 쓰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도의 역할을 이제 리플이 하겠다라는 거고, 리플이 사실상 거래소랑 거래소가 이동할 때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스테이블 코인 대용으로 사용한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ETF의 기대감도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기대감들이 정말 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 보면 리또속은 잊어다오. 리또속이 왜 나온 거냐면 리플에게 또 속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 우리가 은어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테더랑 솔라나를 제쳐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자였었던 테더의 시가총액도 정말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다른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 급등세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지만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할 거라는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가 시장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될지 여부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리플에 관해서 가격 상승을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절대 막 이걸 투자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플이 또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뉴스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비트코인 네. 얘기도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 이야기 네네. 했는데 아니, 좀 더 이제 그게 10만 달러 돌파는 언제쯤 될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97,000달러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거래소 단골은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네네. 잠깐 조정 나왔을 때 고래 투자자들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네네. 큰 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매도의 그 가격 도달은 되지 않았다라는 네네.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네네. 10만 달러를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또 별개로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네.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어서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뭔가. 근데 그 기대감들이잖아요. 다 리플이 가도 네네네. 좋고 뭐 알트가 가도 좋고 네네네네네. 코인이 가도 좋아, 이런 기대감이라서 제가 좀 좋은 소식도 전해지면은 바로 한번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랩소디 또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알트코인인 리플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한 달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5% 내린 95,323달러, 약 1억 3,407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99,80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10만 달러 선은 넘지 못하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각각 3%와 5.94% 하락하며 도지코인도 4.95% 내린 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이와 달리 24시간 전보다 27.1% 폭등한 2.73달러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플은 미 대선일인 지난 5일 0.51달러였던 가격에서 불과 한 달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며 현재 시가총액 1,544억 달러, 약 217조 3천억 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리플의 급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특히 리플의 발행업체인 리플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한 큰 후원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랩스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겪고 있지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사임하기로 하면서 소송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출시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관련해 미 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가 리플 상장지수 펀드 등록을 신청하면서 리플 현물 ETF 출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상승은 한국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리플의 거래 대금은 전 세계 거래 대금의 27%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동의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 연기로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일 HBM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BM은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특히 이번 통제는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초당 2GB 이상인 HBM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고사양 HBM만 중국 수출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저사양 제품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HBM 제품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규제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서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포함되면 적용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단됩니다. 세계 HBM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번 수출 통제의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의 약 30%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이번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된 품목에도 수출 통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군 현대화와 관련된 140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받을 수 없으며 한국에서는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가 해당 기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 투자 중인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전량 인수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 거래를 통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서 건설 중인 얼티엄 셀즈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랜싱에 건설 중인 얼티엄 셀즈 3공장의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하는 구속력 없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각으로 제너럴 모터스는 약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거래는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거래가 얼티엄 셀즈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공장 지분 매각 이후 LG 엔솔이 곧 완공될 랜싱 공장에서 설비 설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티엄 셀즈는 제너럴 모터스와 LG 엔솔이 합작 설립한 배터리 제조업체로 현재 미국 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각각 1공장과 2공장이 운영 중입니다. 랜싱 3공장은 총 26억 달러,
한화 약 3조 6,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로 2002년 착공되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해 가동 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너럴모터스와 LG엔솔은 각형 배터리 기술 공동 연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너럴모터스는 각형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배터리 기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지분 인수로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LG전자,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 칩 시장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른 캐나다의 AI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 투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 LG전자, 현대차그룹은 최근 텐스토렌트의 7억 달러 규모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텐스토렌트 창업자이자 CEO인 짐 켈러는 한국의 AFW 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주도한 이번 펀딩에서 삼성과 LG전자, 현대차그룹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삼성과 LG전자 외에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투자회사 익스페디션 그리고 금융사 피델리티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텐스토렌트는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2016년 반도체 전설 짐 켈러가 창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에 도전하는 중요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는 그동안 텐스토렌트와 협업했으나 이번이 첫 투자입니다. 특히 삼성은 작년 8월 삼성 카틀리스트 펀드를 통해 텐스토렌트에 1억 달러 투자를 공동 주도했으며 삼성전자는 텐스토렌트의 차세대 AI칩 파운드리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TV와 기타 제품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 텐스토렌트와 협력해왔습니다. 텐스토렌트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엔지니어링 팀을 확충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사의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대규모 AI 훈련 서버를 구축하는 데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삼성, LG전자,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텐스토렌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사 제품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수익 창출을 위해 자사 제품에 광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사라 프라이어는 인터뷰에서 광고 도입을 고려 중이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오픈AI는 메타와 구글 등 경쟁사들로부터 광고 분야 인력을 영입해왔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어 CFO는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 모델 내에서 상당한 기회가 존재한다며 향후 수익원을 다각화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광고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급성장하는 AI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검색 엔진과 같은 제품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인 퍼블렉시티는 이미 AI 기반 검색 엔진에 광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어 CFO는 또한 자신과 오픈AI의 최고 제품 책임자 케빈 웨일이 풍부한 광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웨일이 인스타그램 출신인 만큼 광고 도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또한 지난 5월 구글의 검색 광고팀을 이끌었던 시바쿠마르 벤카타르만을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광고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오픈AI가 광고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확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 배터리 합작 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75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1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2일 바이든 정부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대한 대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은 인디애나주에 새로 건설될 리튬 이온 배터리 및 모듈 공장의 건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67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67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배터리는 북미 지역 전기차 제조사인 스텔란티스에 판매될 계획입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사업이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부는 이 공장이 북미 지역 내 전기차 배터리 대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에 66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관련 연방정부의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이번 대출 지원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관련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비벡 라마스와미는 리비안에 대한 대출 지원을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지원과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가 인재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도체가 생성형 AI와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니, 미쓰비시 전기, 키옥시아 등 6개 대형 기업은 대학과 협력해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고베 대학에서 진행되며 각사의 기술자들이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커리어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참여 기업과 협력 대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 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향후 10년간 약 4만 명의 인재를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대만의 TSMC는 일본 구마모토의 제1공장을 홋카이도의 라피더스 공장을 건설 중이며 특히 현장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 반도체 전문 교육 과정이 추가되고 기업과 연계한 현장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확보 경쟁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AI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인재 스카우트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I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확보 전쟁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산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중견 가상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대규모 비트코인 유출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DMM 비트코인은 내년 3월 디지털 금융그룹인 SBI그룹의 산하의 SBIVC 트레이드의 자산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DMM 비트코인에서 482억 엔, 약 4,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되는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건 직후 거래소의 서비스는 제한되었고 고객은 새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기존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이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DMM 비트코인은 3월 기준으로 약 45만 개 계좌에서 962억 엔의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SBIVC 트레이드는 이들 자산을 인수하며 약 30억에서 50억 엔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9월 DMM 비트코인에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유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약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유출 사건으로 액수면에서는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앞서 일본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요동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 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0분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며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15일 이후 약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 오른 1,429.0원의 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1억 3천만 원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계엄령 발표 후 약 30분 만에 8,80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매수 매도 주문 체결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슷한 1억 3,41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증시 개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증시 개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향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3일부터 미국에 대한 일부 핵심 원자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등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고급 기술의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중국은 해당 품목을 군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이들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국가 및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과도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제재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특정 고대역공 메모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리는 인공지능 가속기와 같은 고성능 기술의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의 추가 제재로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